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채널을 연 지도 얼마 안 됐고 영상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 많은 분들께서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적어주시는 댓글이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는 것들 보면서 진짜 힘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해주시는 분들께서 댓글로 요청하신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이건 한 분이 요청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동시에 말씀해주셨어요. 바로 멘탈 케어인데요. 간호사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잖아요. 뭐 꼭 간호사 혹은 정신과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멘탈 케어는 필요하니까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아니면 옛날 걸로 싸이월드 같은 거라도 SNS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 계실까요?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SNS는 인생이 낭비다 뭐 그런 말도 많고 정신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 저도 잘 아는데요. 저는 사실 이 SNS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거의 습관 같은 건데요. 왜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일 일기를 써서 담임 선생님께 도장을 받아야 했었잖아요.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그 일기를 안 써도 되니까 처음엔 그렇게 해방감이 느껴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덕후들 사이에서는 개인 홈페이지 만들고 오해카케 게시판 같은 거 설치해서 같이 그림 그리고 방명록 남기고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나모, RFTP 이런 거 써가지고 요즘 사람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만화 얘기 실컷 하고 그림 그린 거 올려가며 놀고 그랬어요. 그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맨날 만화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일기가 되더라고요. 숙제로 하던 종이에 쓰는 일기는 그렇게 쓰기가 싫었는데 키보드로 쓰는 건 팔도 안 아프고 친구들이 가끔씩 리액션도 해주고 은근히 대나무 숲 같은 자유로움도 느껴져서 온라인상에 일기를 쓰는 거에 맞들린 게 그때부터였어요. 20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트렌드에 따라서 2007년쯤에 블로그로 넘어와서 지금까지도 네이버 블로그에 계속 글을 쓰게 됐죠. 힘든 하루의 끝에는 항상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진짜 바쁘고 힘들었던 날에는 집에 가서 다 읽고 쓰러져 자고 싶은데 오히려 계속 생각날 때가 많잖아요. 나 뭐 빠뜨린 거 없나? 그때 왜 그런 거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의문들이 계속 올라올 때 루미네이션 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날 하루가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땐 아무리 피곤해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기를 썼어요. 아주 자세하게 글씨로 하루를 그려요. 내가 느낀 감정들, 의문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눈앞에 펼쳐버려요. 여기 다 있다고. 이제 내 머릿속에서 재생할 필요 없다고. 다 기록해놨으니까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멈추는 주문을 거는 거죠. 신기한 게요. 그렇게 하고 나면 상황적으로는 딱히 변한 거 없어도 그 하루가 진짜로 끝난 느낌이라 좀 가벼워지기는 해요. 사건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하고 다독이기도 하고 가끔 친구들이 보고 야 힘내라 고생한다 이런 리플 달아주면 위로받는 느낌이고 이걸 애인이나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카톡 보내거나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3교대 하다 보면 그게 막 새벽 3시가 될 때도 있고 매번 그러기 미안할 때도 있잖아요. 글은 내가 언제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맨날 힘들다는 얘기만 쓰는 것도 또 아니었거든요. 덕질 얘기도 쓰고 좋은 일 있어도 쓰고 여행 갔다 왔어도 쓰고 하니까 심심할 때 지나간 얘기들 보면 또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도 과거의 내가 써놓은 글을 보잖아요. 글솜씨랑 상관없이 진짜 재밌어요. 이브 오프 데이 전날 잠 안 오고 누워있기가 고역일 때 전 옛날 일기 되게 자주 봤어요. 좀 행복했던 시절 일기 보면서 잠들면 마음이 또 한결 편안하게 잘 수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기를 쓰면 또 좋은 게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보완해주기도 해서 뭐 기억 안 나는 거 있으면 저는 제 블로그에다가 검색해서 그때 쓴 글 찾아봐요. 너무 옛날 글은 거의 비공개 처리해놓긴 했는데 지금도 사실 3,000개 정도 돼요 글이. 그나마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갑자기 SNS에 폐해를 두고 디톡스를 해야겠다. 나 너무 과하게 쓰는 것 같다 해서 일부러 글을 안 쓰고 했는데도 그렇게 많아요. 한동안 일기를 안 썼던 그 시기는 그때도 여전히 저는 열심히 살았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 뭐하고 누구랑 무슨 생각하면서 지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훨씬 최근의 일인데도요. 퇴사 결심하고 정신 똑띠 차리고 후회 없게 밀도 있는 시간을 살겠다 하는 결심으로 제가 작년 8월부터 매일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글의 거의 20% 정도가 키읔으로 이루어진 신변잡기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또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일기 쓰기라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냥 인스타 같은 거에 사진이랑 글 몇 줄 뜰그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어차피 나의 기록이고 일상이란 건 원래 그런 거니까 막 되게 멋있는 사진을 찍어서 신금을 울리는 명문장을 쓰겠다 하고 각 잡고 쓰면 오히려 글은 더 안
안 나오거든요. 다만 내 멘탈 케어를 위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남을 욕하고 저격하는 글을 쓴다거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되는 글을 쓰거나 하는 건 멘탈이 더 깨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죠? 저도 대부분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일기는 아주 친밀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서로 이웃 같은 걸로 쓰기는 했지만 인터넷 공간이라는 게 어떻게든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글을 쓰긴 했어요. 대놓고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라던가 환자 얘기 이런 건 알아서 거르고 민감한 부분인데도 진짜 너무 이거는 안 되겠다, 뭐라도 분출해내야겠다 싶은 건 종이노트에다가 적었죠. 멘탈 케어에 덕질을 빼놓을 수 없죠. 저는 좀 상당히 근본 있는 덕후거든요. 뿌리가 깊어요, 아주. 제 또래 친구들이 만화 좋아할 때 저도 만화를 좋아했고, 제 친구들이 가수 좋아할 때도 만화를 좋아했고, 제 친구들이 드라마 볼 때 저는 애니를 봤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기억도 못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백만 있으면 그림을 그렸어요. 진짜 무인도에 연습장이랑 샤프랑 지우개만 던져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게 오른팔 잘리는 거였어요. 사고가 나거나 해서 오른팔이 없어져서 내가 그림을 못 그리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왼손으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가끔 했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개인 홈페이지 오해카키 게시판에서 좀 더 발전이 된 게 비툴 커뮤니티라고 있었어요. 그림 그려서 올리고 서로 리플도 달아주고 하는 방식인데 세계관을 막 짜가지고 캐릭터를 하나씩 넣어서 같이 작품처럼 큰 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처음엔 그림 교류하려고 만나는 모임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서로 유대감이 생기거든요. 아, 과제 너무 많다, 실습하기 힘들다, 시험 공부하기 싫다, 이런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죠. 같이 놀러도 가고 맛집도 다니고 온라인상에서는 막 같이 새벽까지 몇 시간씩 그림 그리면서 놀고, 지금은 더 이상 커뮤를 하지는 않아도 그 친구들이랑은 여전히 만나고 연락을 합니다. 그때처럼 그림을 많이 그리거나 만화를 엄청 보지는 않지만 뭐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는 거거든요. 가끔 또 삘 받는다 하면 막 불타올라서 덕질을 하고 그 시간들에 또 리프레시가 되어서 본캐로 돌아와서도 열심히 사는 거죠.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덕후로서의 제 정체성이 딱 그림쟁이였어요. 다른 건 배워본 적도 없고 평가를 받아볼 기회도 없었으니까. 근데 우연히 간호대학 다니던 시절에 무대 행사하다가 성우 지망하는 친구들을 사귀게 돼서 네이버 카페 만들고 거기다가 웹툰 연재하고 라디오 드라마 만들고 인터넷으로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간호학과 4학년 때 시작을 한 거라 하도 거기 몰입해서 에너지를 쏟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장학금 받고 다니던 제가 막판에 국시 떨어질까 봐 걱정을 다 할 정도였거든요. 당연히 졸업하기 전까지만 한 몇 개월 하다가 입사하면 그만해야겠지 싶었는데 막상 입사하고 나니까 그게 더 필요하더라고요. 정신과에서는 벤틸레이션, 환기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자면 기분 전환이죠. 그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규 간호사 때도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3교대 하느라 시간이 없으니까 오프 때 내내 웹툰 그리고 나이트 끝나고 잠 안 자고 가서 방송하고 데이 끝나고 지하철 타고 서울 올라가서 뭐 녹음하고 3오프라고 온라이트로 막 10시간씩 방송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 쏟았는데 그래도 그게 제 신규 간호사 생활을 버티게 해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진짜 혼나고 울면서 퇴근해가지고 일기 쓰고 하다가도 그 카페에 들어가면 맨날 서툴고 죄송하기만 한 신규 간호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는 부매니저였고 성우였고 제 그림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또 한 몇 시간 웃으면서 벤틸레이션 하고 나면 마치 투석을 받고 몸이 가벼워진 것처럼 다시 씩씩하게 일하러 갈 힘이 생겼어요. 좀 있어 보이게 말하자면 페르소나라는 맥락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간호사로서의 박세인, 우리 집 둘째 딸 세인이, 라디오 드라마 카페에서의 세인님, 블로그에서의 리리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나의 일부인데 영역을 확장시킬수록, 그리고 그 영역이 서로 되게 다른 세계에 있을수록 인지 부조화가 올 것 같지만 오히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느 한 곳에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망갈 피난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비슷한 분야면 어떻게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싸리 거의 다른 차원에 가까운 취미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힘들 때 도피처가 되어주고 거기에서 회복할 시간을 가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취미를 가져라, 뭐 갑자기 뭐 시작하기 어려우면 물리적으로라도 거리를 두게 여행이라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나 봅니다.
또 이건 사람에 따라서 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할 때나 멘탈이 흔들릴 때 그게 업무라든지 환자랑 관련이 있거나 한 경우에 저는 이상하게 공부를 하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전 절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노는 게 더 좋아요. 근데도 희한하게 그래요. 그게 명확한 대상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를 타겟팅해서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성격장애 환자가 있다 하면 성격장애 공부를 해요. 정신과 교과서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격장애 파트 보다 보면 내가 겪은 딜레마, 괴로움 이런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또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묘하게 안심이 되는 거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힘든 게 내가 치료자로서 뭐가 못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도 들고 딱 집어서 명확한 대상이나 이벤트가 없는데 괜히 좀 뜬 느낌이 들어면서 불안할 때는 그냥 끌리는 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고 관심도 없는 투석, 신전도 이런 건 절대 공부 안 했고요. 정신과 책을 보는 거죠. 너무 불안하고 그러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냥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책 펼쳐놓고 커피 마시면서 밑줄 긋고 끄적끄적 공부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불안을 좀 경감시켜 준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정정정정정정정 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내가 오늘 뭐라도 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위안도 얻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공부한 것들이 은근히 모여서 실제로 나의 지식이 쌓이는 거니까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거죠. 친구들 만나고 여행 다니고 하는 것도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나도 좋아요. 드디어 좀 일반적인 벤틸레이션 스토리가 나왔죠. 저는 휴학도 안 하고 졸업하자마자 취업했고 심지어 학교도 7살 때 빨리 들어가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번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랑 상황이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아직 학교 다니는 친구나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하는 친구가 많았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병원에서 일하든 같은 병원에서 일하든 병원 얘기로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싸리 웹툰 그리는 친구나 학원 강사하는 친구나 이렇게 아이의 삶의 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 너무 과몰입하지 않게 된다고 해야 하나? 병원 안에서 하루 종일 살다가 나와서도 병원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침잠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좀 바깥 세상도 보고 바깥 얘기도 듣고 하면서 김을 살짝씩 빼는 거죠. 다행인 건 제 친구들 대부분이 덕후판에서 만날 애들이다 보니까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삶의 그라운드는 저랑 완전히 다른 분야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새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하니까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 너무 좀 이 모먼트인가 싶기는 한데 아이님들은 일기 쓰시고 덕질하시고요. 이분들께는 강력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신승리하는 건데요. 정신승리라는 말이 안 좋게 쓰일 때도 있는데 저는 꼭 안 좋게만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엄청 길치예요. 진짜 말도 못하게 길치의 방향치라서 어딜 찾아가거나 할 때 겁나게 헤맵니다. 요새는 그래도 지도 어플이랑 내비가 잘 되어 있어서 어떻게 불황자 안 되고 살고는 있는데 그냥 다니면 진짜 사람들이 너 일부러 그러는 거냐고 할 정도로 길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정신승리를 하죠. 이쪽에는 어떤 게 있는지 구경을 할 기회가 되었네. 오늘 너무 앉아만 있어서 걷기 운동이 좀 필요했어. 이런 느낌으로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내가 운전 연습을 또 이렇게 하네. 일부러 시간 내기도 힘든데 이럴 때 하는 거지. 이렇게 어차피 살아가는 건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 정답도 없고 완벽한 선택도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은 내가 한 선택을 덜 후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충분히 고민해서 한 선택이라면 그걸 자신에게 납득시키는 게 마음 편해지는 일인 거예요. 그 납득시키는 과정에서 남들이 야 그건 그냥 정신승리잖아 하면 또 어때요?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에 그렇게까지 논리적일 필요가 있나요? 결국은 내 마음을 보듬는 일인데요. 오늘도 말이 참 많고 길었습니다. 정신과 간호사만의 뭔가 특별한 멘탈 케어 비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셨다면 뭐 덕질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해서 실망하셨을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취향도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듯이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조금씩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의 멘탈 케어 방법이 두루두루 추천할 만하다 하는 게 있으신 분은 그걸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참고하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정신과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